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역환율 전쟁이 발생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최근 인플레이션 재발 방지를 위해 금리 인상보다는 외환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역환율 전쟁 수단이 왜 바뀌고 있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높게 나온 게 미국 증시의 명암을 갈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방송 직전에 시청자 여러분 홍영거께서 예. 엔화 사재기 하신 분들이 박살을 나는 것 같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오늘 지금 뒤쪽에 정영구 PD께서 보여준 그게 이제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ECB 포럼입니다. 저 제일 끝쪽에 지난 그 4월 8일 날 취임했던 우에타 ECB 총재가 국제형사로 처음 이렇게 갔는데요. 예. 오늘 그 라가르드 총리가 아주 웃고 있죠. 근데 박장대소가 일어나는데요. 예. 어떤 박장대소냐 하면 우에다 총리가 사실 통화정책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정책이 효과가 나면 보통 1년 정도 걸리는데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25년이 걸린다. 그만큼 각국들이 그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 이런 효과가 상당히 지연되는 과정에서 아마 그 우에타 총재가 25년 걸린다 이런 얘기가 아주 박장돼서 예. 아마 중앙은행 총재들의 막 아픈 마음을 또 고민하는 마음을 이렇게 한편에 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해서 예.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그 엔달러 환율이 145엔 정도에서 엔화가 예.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죠. 이 방송을 통해서는 뒤늦게 엔화 사재기 하지 마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정영국 PD께서 144.7엔까지 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인플레 문제가 이렇게 다시 재발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환율 문제가 시장 계획과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1분기 마지막으로 발표되는 확정치죠. 예. 확정치인데 당초 예상보다 높은 2.0%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시청자 여러분 같은 분기 성장률도 없고 3개월 연속 3번 걸쳐서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가 발표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미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드릴게요. 2달 전에 발표했던 속보치가 1.3%입니다. 근데 한 달 전에 발표했던 잠정치가 1.3% 해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발표했던 확정치가 2.0이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사실 굉장히 괜찮다는 것을 표시하는데요. 예. 아시겠습니다는 최근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상태에서 사실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경기 침체로서 페드조차도 서로 엇갈리니까 유용한 지표냐 하는 것을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아무튼 간에 종전의 관점에서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100bp 그리고 1년 이상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에서 논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1분기 성장률이 저렇게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 미국 경제 관련해서 비즈니스 사이클에 사실 그 사이클 이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소위 노랜딩이 다시 부각되면서 경기에 민감한 다우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반대로 그 경기가 괜찮다 하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더 올라가게 되죠. 예.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우지수에 비해서 이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결국 보합세 수준으로 갔는데요. 그런데 3대 지수별로 전부 혼조세라 보기에는 어렵고 예. 동반해서 상승세로 봤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됐던 것이 오늘 한일 통화서 협정이죠. 예. 그래서 추 부총리께서 정말 오랜만에 애쓰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을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정책 이념과 관계없이 한국 사회에서는 좋은 일도 반대편에서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데요. 정말로 좋은 일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시청자 여러분 양해를 한다면 박수를 치고 싶은데요. 결국 타결됐습니다. 8년 만에. 그리고 규모 자체도 어제 규모가 유동적이다. 20억에서 최대 100억인데 100억으로 했습니다. 예. 100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가 일부 야당이 규모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것을 의식해서 100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에서는 종전에 하이브리드 방식에서 달러 베이스로 방식이니까 비록 한일 간의 통화세 협정이 체결됐습니다는 일본과 미국과의 상시적으로 무기한
이렇게 페드와 그 일본과의 통화 수합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한미 간의 통화 수합을 체결하는 간접적 효과도 있다는 측면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울 때 한 나라의 경제수장이신 추 부총리께서 다시 한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일본 등 주요국 외환 시장에서도 이상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국내 외환 시장의 이상 조짐이 예. 지금 일본, 중국으로 아시아 국가에 전부 확장되고 있는데요. 한번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의 보편적 평가 잣대죠. 작년에 10월에 114였습니다. 이때 갓달러, 킹달러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달러 강세를 부추겼습니다. 근데 올해 2월 이후에는 100 이내에, 오늘은 조금 파월 의장이 반영해서 103 정도인데 어쨌거나 중심선은 100일, 103 내외 중심선이 100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월 이후에는 이 100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달러 가치의 보편적 평가 잣대는 달러 인덱스,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거로 보면 달러 약세죠. 114에서 100일 했으니까 달러 약세도 무척 달러 약세죠. 예.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다른 통화는 강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시아 국가대 통화를 2월 이후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상으로는 달러가 약세니까 엔화도 강세가 돼야 되고 위안화도 강세돼, 원화도 강세돼 있죠. 근데 한번 뭐 이상 조짐이라는 것은 2월 초에 엔달러 환율 125였습니다. 오늘 145에 근접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로 당연히 엔화가 강세되는데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안화 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2월 초 6.8 위안입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화들짝 해서 시장 개입에 나서느냐 하면 지금 7.2 위안입니다. 당연히 인덱스상의 달러 약세니까 위안화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예. 위안화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지적해드렸죠. 1228원에서 어제 1317원입니다. 자, 약달러입니다. 아시아 통화는 강세가 돼야 됩니다. 근데 2월 이후에는 아시아 통화는 모두 아주 그 약세를 해서 약달러의 약 아시아 통화.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홍영권께서도 달러 인덱스 가지고 올라갔다면 달러 강세다. 그다음에 내려갔다면 달러 약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각도에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강세니까 아시아 통화는 약세가 된다. 원달러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월 이후에는 자, 인덱스상으로는 약세인데 아시아 통화도 약세다. 강세가 아니고 약세다. 이 점이 각 국가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경제 이론, 이 기존에 나왔던 것들로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인 것 같은데요.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네, 바로 달러 인덱스의 수습 꺾기, 달러 인덱스의 함정, 이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는 1972년 닉슨의 금태환 정지 선언 이전까지는 달러 가치는 뭐 평가 잣대가 금으로 1달러에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돼 있죠. 그래서 페드 통화정책상에서는 달러 가치가 저기 고정돼 있으니까 저 그 평가할 필요가 없죠. 예. 근데 이제 닉슨의 금태환 정지 선언을 하고 나니까 금으로 달러를 보장하지 못한다. 그럼 통화 정책을 강구할 때 달러 가치를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금이 기준잣대가 바로미터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떤 통화를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때 당시에 세계경제 중심지가 유럽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유럽 통화로 인덱스를 잡은 겁니다. 그게 1973년 한번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면 자, 그 한번 지금 인덱스상으로 1973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50년이 지났습니다는 저 달러 인덱스의 구성 통화의 비중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개편 적이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로와 그때 당시에는 프랑스 프랑화 독일의 그 분다스 통화 이렇게 해서 전부 합친데 이게 1999년에 통합되니까 통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로화 비중이 57%, 엔화가 13%, 파운드화가 11%. 요거는 유로화에 빠져 있죠, 지금 영국은. 이렇게 해서 캐나다 달러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유로화 그다음에 파운드화, 덴마크 크로네화, 스위스 프랑화까지 포함하면 유로 비중이 77.3%입니다. 자,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의 습꺾기가 있죠. 달러 인덱스의 함정이 있죠. 아시아 통화는 전부 빠져 있으니까 엔화를 제외하고 예. 저 인덱스상으로 보면 유럽 통화만 강세가 되면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죠. 예.
달러가 약세 나오죠. 그다음에 유럽 통화만 약세가 되면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면서 달러가 강세되죠. 아시아 통화가 여부와 관계없이. 근데 저 달러 인덱스 함정, 달러 인덱스의 꺾개를 가지 않고 달러 인덱스의 보편적 잣대가 지금 50년 동안 저거를 유지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 그러면 마치 그것이 격을 얘기하면 유럽 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강세인데, 자,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도 달러 강세다. 이렇게 착각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아주 최근에 중국을 비롯해서 이렇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상태에서 역환율 전쟁의 수단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역환율 전쟁이 발생한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수단이 바뀌고 있다고요? 네. 역환율 전쟁은 우리가 신환율 전쟁으로 국내 언론에서 처음으로 2021년 11월 달에 아마 지적했습니다. 예. 그 후에 국내 언론들이 신환율 전쟁보다는 종전의 환율 전쟁의 반대적인 측면이다 하는 측면에서 역환율 전쟁으로 표시했는데요. 비록 한국경제TV에서 신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고 역환율 동일한 개념입니다. 사실 역환율 개념이 이렇게 더 나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환율 개념으로 신환율 전쟁을 보다 나은 쪽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화합을 위해서는. 그런 관점에서도 동일한 의미이긴 하지만 역환율 전쟁인데요. 종전에 비해서 다른 개념이다. 자, 종전의 환율 전쟁이라 하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수출 증대를 위해서 각국들이 통화 가치를 낮게 절하 경쟁입니다. 예. 근데 자, 2021년 11월부터는 인플레가 불거지다 보니까 인플레 불거지기 위해서는 수출물가 안정을 위해서 자국 통화를 강세를 유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국 통화를 강세를 유도해야죠. 그래서 평가 절하 경쟁 대비해서 새로운 개념이다. 신환율 전쟁, 역환율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근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자국 통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한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 자국 통화 강세를 위한 정책산이 각국들이 금리를 올려왔죠. 예. 근데 최근 들어보면 중국이라든가 이런 게 금리를 내리죠. 한국도 금리를 3차례 정도 동결을 했죠. 일본은 뭐 더더구나 사실 통화정책 변경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시아 국가들이 종전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한국이 여기 쫓아갔는데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직접적으로 시장 개입을 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시장 개입을 하고 있다. 근데요,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국이 위안화가 연일 절하가 되다 보니까 아시겠습니다. 위안화가 절하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인민들의 고통을 증대시키는 이렇게 수입물가 상승, 인플레 상승하니까 가뜩이나 시진핑에 대해서 지금 인민들의 불평이 고통이 많아진 상태에서 시진핑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선 자, 위안화 추가적으로 절하하면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달러를 연일 역외 시장에서 매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풀어버리고 있습니다. 달러가 매도하면 그만큼 달러 가치 약세, 위안화가 자, 절하되지 않고 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도 엔달러 환율이 오늘도 145엔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거 뚫리면 150엔 바로 가거든요. 예. 140원 가니까 수시로 구두 개입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30원만 넘으면 사실 추가적으로 절하에 따른 한국은행에서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위해서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사실 1330원 넣어서 원화가 절하되면 수입물가 상승, 인플레 안정을 위한 이 노력이 물거품이 되니까 1330원대에서 계속해서 구두 개입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종전의 평가 절상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문제는 일기 때는 각국들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절상을 유도했는데 예. 지금은 시장에 중국처럼 직접 개입 아니면 구두 개입, 간접 개입을 통해서 절상을 유도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이론에서 환율 전쟁이라고 하면은 이 절하 경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왜 2년 전부터 절상 경쟁으로 바뀐 겁니까? 그 원흉이 패드죠. 2021년 4월 달에 5월 달에 이게 발표했는데 인플레 샥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뒤에 앉아 계시던 파월 의장이 일시적이다. 또 평균 물가제를 도입해서 자, 지금 물가가 올라도 기간적으로 보면 안정이 된다.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사실 4월 수치 가지고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2배 이상 3월 대비 그때 3월 대비해서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예. 사실 이것이 일시적이다. 평균 물가제를 도입해서 기간으로 봐야 된다 하는 시각이 인플레 키웠죠. 그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인플레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니까 당시에 2020년 10월 달에 있었던 IMF 연차총회에서 자, 각국들이 뭐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통화정책에서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런 대목이 각국의 금리 인상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뒤쪽에 사실 ECB의 그러니까 퍼스 포럼에서 보면 여기 참석했던 면면들 보면 위에 따는 그렇습니다는 라그로 총리, 파월 이런 사람들이 뭐냐 전부 인플레 재발 우려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금리는 올려가겠다는 입장을 계속 연일 뿜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각도에서 보면 최근에 물가가 잡히다가 여러 가지 요인에서 물가가 다시 그 고개를 들다 보니까 통화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계속해서 페드든 ECB든 또 한국의 이창용 총재든 매파 기조를 하겠다는 입장이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자구평화 평가절상으로 해서 정철의 평가절하의 경쟁에 대비해서 이렇게 반대로 갈까, 절상 경쟁으로 갈까 하면 지금의 물가 수준이 바로 코스트 푸시, 코스트 비용 상승 인플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202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원자가 상승입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유가는 130달러 가다가 70달러대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지금 사실 그 물가 재발을 우려하느냐 하면 바로 임금 상승 문제입니다. 지금의 IT든가 이런 쪽에서 앞으로 뭐냐 가는 데에선 인재가 AI 쪽은 인재가 훈련되지 않는 측면. 근데 이쪽의 산업 발전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에서는 미스매치. 사실 성장률이 떨어지면 물가가 올라가야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고용 수준은 계속해 유지되는 이런 바틀렉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각도에서 소위 주도업종의 인력에서 미스매치에서 이쪽 부분이 임금이라든가 또 그동안 금리 인상에 따라서 사실 각종 대출 금리라든가 이런 측면에 이렇게 이자 부담이 코스트가 증가하거든요. 이 대목이 사실 원자재가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재발 우려로 다시 등장하니까 각국들이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두 가지. 그동안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걸 계속해 나갈 때는 결국에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이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그런 시장에서 자 각국들이 비용 상승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평가 절상을 해야 되는데 유도수다 반영이 금리를 많이 올렸으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더 되니까 추가적으로 하면 그래서 환시를 직접 개입하는 쪽으로 해서 절상을 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2년 전부터 수단은 바뀌었지만 역환율 전쟁이 지속되는데 인플레이션 안정 외에도 다른 목적이 있다.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가 지금 글로벌이 태조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입니다. 어디 나갈 데가 있습니까? 한국에서 비용이 높아요? 어디 나갈 데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세계가 완전히 하이 커넥션 서태에서 오프라인 상에서는 네이션 투 네이션, 컨트리 투 컨트리 베이스지만 지금 세계가 원 월드, 원 이코노믹, 원 마켓이거든요. 어디 나갈 데가 있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글로벌이 많이 태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글로벌이 태조하다 보니까 세계가 뭐냐 아우타키 개념이다. 요즘 한절기라 스튜디오가 좀 많이 건조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현대 결집이 있어가지고요. 좀 이렇게 좋은데요. 요즘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계 산업 정책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오프쇼링이다. 이거보다는 전부 들어온다. 지금 뭐 리쇼링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도 핵심적 역량을 지역으로는 전부 아웃소싱한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40년, 50년 동안 자동차 문화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데 반도체 칩 하나, 과거 만들었던 반도체 칩 하나 공급 못해요? 그럼 40년 동안 유지했던 이 자동차 경쟁력이 무너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인소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글로벌이 태조하고 탈세계화되는 이런 입장으로 이렇게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자국의 경제 독립성이 중요한 거죠. 중국에 맡겨놨습니까? 인텔이 맡겨놨습니까? 와서 맡겨놨는데요. 중국에서 미중간 패착 매체에서 저 반도체 공급 안 해? 그럼 인텔이 그동안 뭐냐 미국 내에서 경쟁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세계가 하는 시장에서 아우타키 자급자족 귀족 그것이 국가 차원이든 기업 차원이든 이렇게 자급자족 체제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 수출을 위해서는 평가절하 경쟁이 되게 됐습니다는 자 내수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가 절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평가 절상에서 한편은 인플레 잡고
이렇게 아우타키 구조에서 경제 구조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는 내시장으로 경제 구조를 재편하는 그래서 공급망 문제 해결하고 경제 독립성 확보하고 경제 안정성 확보하고 이게 지금 미국에 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자국 통합 평가 절상을 원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역환율 전쟁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과거에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 역환율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마저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자국 통화 강세를 유도하면서 이 미국이 부메랑을 결국 맞게 될 것이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지난해 10월까지는 달러 인덱스가 2021년 11월부터 미국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강달러 정책을 했죠. 예.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96에서 작년 10월 초에 가달러, 킹달러 나왔던 배경이 114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럼 이때는 미국이 강달러를 유도해서 다른 국가로 인플레 수출하는 전략이 맞았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달러 강세하면 자국 통화는 약세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은 강달러 되다 보니까 인플레가 안정이 되는 거고 다른 국가들은 약세니까 인플레가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당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뒤늦게 ECB도 금리를 올려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쉽게 변하지 않지만 한국도 이렇게 평가 절상에 뛰어드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그 피해국들의 반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달러 약세를 유도해서 이건 달러 약세의 주도는 중국이 보유달러를 매도하는 거죠. 이 방법이 보유달러를 매도하는 거죠. 중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일본이 시장 개입하죠. 구두 개입. 한국이 구두 개입해죠. 미국의 모습에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주도적으로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직접 개입은 아주 간접 개입이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자국 통화의 절하를 방전되든가 아니면 절상을 유도해서 이제는 이쪽 쪽에서 절상을 유도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뭐냐 파월 의장이 금리를 2차례 올린다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는 100이대에서 그대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죠. 또 ECB가 뒤늦게 인플레를 안정하기 위해서 인덱스 비중이 약 가장 70%니까 거기에 뒤늦게 금리를 미국보다 더 빨리 올리니까 결국적으로 부메랑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결국 미국이 초기 단계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를 수출했던 대목이 자국들이 다른 국가들이 여기에 인플레 수출을 당할 수만 없기 때문에 예. 이런 과정에서 그것이 금리를 ECB 거처럼 뒤늦게 올리든 아니면 중국처럼 보유달러를 직접 매도치든 그다음에 일본과 한국처럼 수시 개입하든 자국 통화를 이렇게 절상하니까 달러 약세를 보는 과정에서 거꾸로 지금은 미국이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중국이 보유달러를 팔아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탈미국이 되는 거고 탈페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탈달러 추세가 되는 거다. 결국 세계 경제 입장에서 중국의 맥을 딱 맞는 거죠. 그런 추세가 지금 새로운 질서로서 형성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2년 동안 지속된 역환율 전쟁의 최대 피해국이 한국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사실 시간 관계상 자막을 그대로 보여주시면 빨리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예. 문제는 그동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평가 절상할 때 인덱스가 96, 그 다음에 이렇게 저게 작년 10월에 1442가 아니라 요게 114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 환율이 예. 들어간 것 같습니다. 96, 114, 100입니다. 예. 지금의. 근데 원달러는 1192, 1442, 1317 어제입니다. 이런 거를 볼 때 한국은 뭐냐? 한국은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많이 내려간다. 변동성이 크다. 베트남 동화보다 크다. 예. 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왜 추경호 부총리한테 어떤 윤석열 정부의 친언약 이어봐 관계없이 우리 국민적인 차원에서 보면 저렇게 세계 각국들이 환율 전쟁, 역환율 전쟁 과정에서 우리 중간자 입장에 있는 한국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한일 간의 통화수요 협정 이거는 100억 달러로 달러 베이스로 했던 것은 같이 평가를 여부가 정말 잘했다. 박수를 치고 싶다. 예.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역환율 전쟁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